거지 근성이 어디 쉽게 바뀌겠어. 노가다꾼한테 이런 비싼 걸 신겨.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를. 시어머니가 식탁 위에 물수건을 집어 던지더니 제 뺨을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아빠에게 새 작업화 하나 선물했을 뿐인데 뺨이 찢어지도록 맞았습니다. 근데 글쎄요, 옆에 앉은 남편이라는 놈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 장인어른이 흙바닥 구르는데 그 비싼 게 왜 필요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시누이도 전부 한통속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몰랐던 게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 낡은 작업화를 신고 다니던 제 아빠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 뺨을 때린 그 손이 어떤 지옥을 불러오게 될지를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청자 여러분, 아빠의 작업화 한 켤레 때문에 어이없게 시어머니에게 뺨 맞고 쫓겨난 강지원 씨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친정아빠 강태수, 이 지역에서 중장비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굴착기며 타워크레인이며 이 근방 건설 현장에 아빠 회사 장비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정도죠. 그런데 아빠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절대 그 사실을 모릅니다. 늘 흙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에 발에는 10년 넘게 신어서 앞코가 벌어진 낡은 작업화를 고집하거든요. 지원아, 현장 사람이 현장에 있어야지. 사무실에 앉아서 뭘 하겠어. 아빠는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하며 새벽부터 현장을 뛰었습니다. 그게 아빠의 자부심이었고 저도 그런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 이금순 여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박민환이 대형 건설사 원청 직원이라는 게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희 친정을 얕잡아 봤고 특히 아빠를 만날 때마다 위아래로 훌치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돈어른은 오늘도 현장 나갔다 오셨나 봐. 손톱 밑에 시커먼 게 안 빠지네. 명절 때 인사를 오신 아빠의 손을 보며 시어머니가 코끝을 찡그리며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는 그냥 허허 웃고 넘기셨지만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빠가 막노동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단정 짓는 게 시어머니의 오래된 버릇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 들렀다가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인 아빠의 작업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밑창은 한쪽이 닳아서 기울어져 있었고 발등 부분은 갈라져서 테이프로 감아놓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상금 통장을 열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현장 작업에 최적화된 수제 안전화를 찾았고 아빠 발 사이즈에 맞춰 주문 제작을 넣었습니다. 배송지는 친정집으로 적었습니다. 그 주말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친정 아빠를 모시고 고급 한정식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죠. 마침 배송이 그날 오전에 도착했다는 알림을 받고 저는 친정에 들러 포장된 상자를 들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한 상 가득 차려진 요리 앞에서 저는 상자를 꺼내 아빠 앞에 놓았습니다. 아빠, 이거 선물이에요. 열어보세요. 아빠가 상자 뚜껑을 열자 검은 가죽에 두꺼운 밑창이 달린 안전화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빠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이게 뭐냐, 이런 걸 왜? 아빠 작업화 앞코 벌어진 거 다 봤어요. 이제 그거 버리시고 이거 신으세요. 아빠가 안전화를 꺼내 손으로 만져보며 입가에 미소를 띄우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 잠깐.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떨어져 있던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포장 상자 안에 같이 들어있던 결제 영수증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게 작업화 한 켤레 값이라고?
시어머니가 영수증을 탁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가다 뛰는 사람한테 이런 걸 신겨?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제 돈으로 제 아버지한테 사드린 건데 무슨 상관이세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식탁 위에 물수건을 집어 제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젖은 물수건이 제 볼을 스치고 테이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뺨을 잇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찰칵.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거지 근성이 어디 쉽게 바뀌겠어. 시집와서 돈 개념을 그렇게 가르쳤더니 친정에다 갖다 붓고 있어. 시어머니가 제 멱살을 잡을 듯 손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뺨을 감싸 쥔 채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박민아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푹 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야, 장인어른이 흙바닥 구르는데 그 비싼 게 왜 필요해? 너도 좀 생각을 하고 살아.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가 물잔을 탁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옳게도 참 돈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알고 저렇게 써대는 거야. 진짜 한심하다.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앉아있던 의자를 발로 세게 걷어찼습니다. 의자가 쓰러지며 쾅 소리가 났고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으로 입을 벌린 채 굳어버린 아빠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빠 나가요. 여기 1초도 더 못 있겠어요. 아빠를 모시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빠를 친정에 모셔다 드린 뒤 저는 짐을 싸기 위해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 남편의 아이패드가 켜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지지 않고 잠금이 풀려 있었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넘기다가 은행 앱 알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은행 앱을 열고 연동된 메일함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의 혼수 가전 결제 내역이 제 마이너스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백화점 결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건, 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온 대출 문자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며칠 전 제가 감기약을 먹고 일찍 잠든 날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비대면 모바일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제가 잠든 사이에 제 지문과 신분증 사진을 몰래 가져다 쓴 겁니다. 저는 화면에 뜬 금융거래 내역과 결제 영수증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손을 떨면서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캐리어를 꺼내 귀중품과 제 짐만 챙겼습니다. 한밤중 저는 그 집의 현관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니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일주일간 연차를 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찾아간 곳은 회사 근처의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짐을 풀자마자 저는 곧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에 앉아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 전부 정지시켜 주세요. 본인 외 사용자가 등록된 카드 포함해서요. 전부 다요? 혹시 가족분이 쓰시는 카드도 있으신데? 직원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되물었습니다. 네, 전부 다요. 오늘 당장이요. 시어머니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 시누이가 쓰던 체크카드까지 싹 다 정지를 걸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 이름이 떴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전화기를 꺼내 시어머니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넣었습니다. 은행 다음으로 간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어젯밤 시어머니에게 맞은 왼쪽 뺨이 아직도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죠. 외부 충격에 의한 안면 부종이요. 진단서 발급해 드릴게요. 의사가 제 볼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저는 진단서를 받아들고 곧장 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원실 창구에 앉아 담당 경찰관 앞에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식당에서 제 뺨을 때렸습니다. 진단서 여기 있고요. 당시 식당 안에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고소장을 접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오며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 하나를 눌렀습니다. 대학 선배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인 윤지호 변호사였습니다. 예전에 동문 모임에서 명함을 받아둔 게 떠올랐거든요. 선배, 저 강지원이에요. 급하게 상담 좀 받고 싶은데 오늘 시간 되세요? 지원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찾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오후에 윤지호 변호사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어젯밤 휴대폰으로 촬영해둔 금융거래 내역과 대출 문자 캡처 화면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쳐 놓았습니다. 윤지호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을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시어머니 백화점 결제, 시누이 혼수가전 대금, 이게 전부 내 마이너스 통장에서 나간 거야? 네, 그것만이 아니에요. 저는 대출 실행 문자가 찍힌 사진을 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감기약 먹고 잠든 사이에 남편이 제 지문이랑 신분증 사진을 도용해서 비대면 대출을 받았어요. 5천만 원이요. 윤지호 변호사가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안경 너머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더니 볼펜을 탁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원아, 이건 단순 이혼이 아니야. 남편이 내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은 거면 완전한 사기지. 알아요. 그래서 선배한테 온 거예요. 윤지호 변호사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대출금이 어디로 갔는지부터 추적해야 해. 내가 믿을 만한 조사원 한 명 알고 있거든. 남편 퇴근 후 동선부터 깔아볼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호텔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앉아 친정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빠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원아, 어디 있는 거냐? 어젯밤에 전화도 안 받고. 아빠, 저 괜찮아요. 호텔에 있어요. 호텔은 왜? 그 집에 안 갔어?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할 말이 있어요. 다 들으시고 절대 흥분하지 마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뺨 맞은 일, 경찰에 고소장 넣은 일,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 카드로 돈을 써온 일, 그리고 남편이 제 몰래 5천만 원을 대출받은 일까지. 전화기 너머가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아빠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빠, 그 자식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아빠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평생 현장에서 큰 소리 한 번 안 치던 아빠가 이를 악물고 있다는 게 수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아빠, 저 혼자 처리할 수 있어요. 변호사도 만났고 증거도 다 확보했어요. 지원아. 아빠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 박민환이라는 놈 어디 건설사 다닌다고 했지. 네, 아빠. 그 현장에 우리 회사 장비가 들어가고 있어. 내가 내일부터 그놈 숨통을 끊어버리마. 아빠의 목소리에는 분노 대신 단단한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윤지호 변호사가 연결해준 조사원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진 여러 장과 짧은 영상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박민환이 한 여자와 팔짱을 낀 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남편과 같은 건설사에 다니는 격리 직원 오율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느 오피스텔 공동 현관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는 영상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잠시 후 윤지호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 등기 확인했어.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입금 계좌 추적 결과 4명의 대출금이 그대로 오유리의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갔어. 자금 흐름 완벽하게 잡혔어. 5천만 원. 남편이 제가 잠든 사이에 제 이름으로 몰래 빌린 그 돈이 다른 여자가 사는 집의 보증금이 된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호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이 멈출 수 없을 만큼 떨렸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윤지호 변호사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선배, 내일 바로 이혼 소장이랑 상간녀 소송 동시에 접수해 주세요. 확실하게 끝내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저는 오랜만에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침부터 제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공중전화, 처음 보는 핸드폰 번호, 심지어 동네 세탁소 번호까지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번호를 차단하니까 닥치는 대로 다른 전화기를 붙잡고 전화를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받지 않은 전화가 수십 통이 쌓이자 음성 메시지가 하나둘 남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아, 나야 어머니야. 전화 좀 받아. 카드가 갑자기 안 되는데 이게 뭔 일이야.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내가 하나하나 알려줄 테니까 전화 좀 해. 처음에는 따지는 투였습니다. 야, 강지원. 네가 감히 어머니 카드를 끊어? 당장 전화 안 하면 두고 봐. 점점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원아, 어머니가 좀 심했다. 그래, 내가 손을 댄 건 잘못이야. 그러니까 제발 전화 좀. 마지막 메시지에서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음성 메시지를 끝까지 듣고 하나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쓸 때가 있을 테니까요. 그 시각 제 휴대폰에 아빠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장비 전부 빼라고 통보했다. 오늘부터 한 대도 안 넣는다. 남편 박민환이 현장 관리직으로 있는 대형 신축 공사 현장. 그 현장에 굴착기와 타워 크레인을 대고 있던 하청업체가 바로 아빠의 회사였습니다. 아빠가 장비 투입을 전면 중단시킨 겁니다. 아빠는 박민환이 소속된 본부의 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본부장님, 강태수입니다. 오늘부로 그 현장에 우리 장비 한 대도 안 들어갑니다. 박민환 대리가 그 현장에 있는 한 계약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은 본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 겁니다. 이 지역에서 강태수 대표의 중장비 없이 돌아가는 대형 현장은 없으니까요. 장비가 멈추면 공사가 멈추고 공사가 멈추면 하루에 수천만 원씩 손해가 쌓입니다. 본부장이 박민환을 즉시 호출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박 대리, 당장 올라와. 본부장이 책상 위에 서류철을 집어 박민환의 가슴팍에 내던지며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하청업체 대표가 너 때문에 계약 파기한다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지금 현장에 크레인이 한 대도 없어. 위약금이 얼마인지 알아? 박민환이 서류철을 주우며 더듬거렸다고 합니다. 본부장님, 그게 무슨 어떤 업체인데요? 여기, 직접 봐.
본부장이 하청업체 대표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를 박민환의 면전에 내밀었습니다. 서류 상단에 적힌 이름 강태수, 대표이사 강태수. 박민환의 다리가 풀렸다고 합니다. 평소 현장 작업복에 낡은 작업화를 신고 다니던 장인어른. 시어머니가 노가다꾼이라 멸시하고 본인도 흙바닥 구르는 사람이라 깔봤던 그 사람이 이 지역 최대 중장비 업체의 대표였던 겁니다. 박민환은 부랴부랴 아빠의 현장 사무실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사무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매달렸다고 하죠.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발 장비만 다시 넣어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빠는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사무실 밖에 서 있던 보안 요원 2명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 내보내. 보안 요원들이 박민환의 양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박민환이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지만 보안 요원들은 아무 말 없이 박민환을 사무실 밖 공사장 진흙탕 바닥 위에 내동댕이 쳤다고 합니다. 양복 바지에 진흙이 잔뜩 묻은 채 주저앉아 있는 박민환의 꼴을 현장 인부 수십 명이 지켜봤습니다. 이 소식은 금방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사돈이 현장 막노동꾼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중장비 업체 대표였다는 사실을, 아들이 그 앞에서 진흙탕에 나뒹굴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됐을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윤지호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소송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1층 로비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경비원과 신랑이 하는 목소리가 들려서 내려가 보니 시어머니가 로비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두 손을 비비며 매달렸습니다. 지원아, 어머니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받아오. 내가 눈이 멀었지.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제발. 저는 시어머니 앞에 서서 가방 안에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빼 시어머니의 무릎 앞에 던졌습니다. 오유리. 박민환과 팔짱을 끼고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위에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이체 내역서를 겹쳐 놓았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제 이름으로 몰래 대출받은 5천만 원이 이 여자 집 보증금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어머님이 기른 아들이에요. 시어머니가 사진을 집어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내일까지 제 통장에서 뺏은 돈 전부 채워 넣으세요. 신우이 혼수 가정가, 어머님 백화점 결제 금액 전부요. 하루라도 넘기면 그날로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마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며 바닥을 치는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윤지호 변호사가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박민환과 상간녀 오유리를 상대로 한 거액의 위자료 청구도 함께 넣었습니다. 같은 날 윤지호 변호사는 법원에서 결정을 받아 남편의 회사 급여를 묶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도 함께 묶었습니다. 돈을 빼돌리거나 숨기지 못하게 꽁꽁 잡아둔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윤지호 변호사는 남편의 불륜 사실과 제 명의를 도용한 대출 정황을 적은 경고장을 남편 회사의 인사팀과 감사팀에 동시에 보냈습니다. 지원아, 경고장 발송 완료했어. 이제 박민환이 회사에서 버티기 힘들 거야. 윤지호 변호사가 사무실에서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 고맙긴. 증거가 이렇게 깔끔한데 내가 할 일이 뭐 있어. 내가 다 해놓은 거지. 경고장이 도착한 건설사 인사팀은 난리가 났습니다.
사내 직원의 명의 도용대출 사기 정황이 적힌 문서가 인사팀장 책상 위에 올라간 겁니다. 인사팀장이 즉시 긴급징계위원회 소집을 지시했고 그날 오후 박민아는 현장 업무에서 빠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 대리, 징계위 결과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야.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인사팀장이 박민환의 사원증을 회수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박민환이 두 손으로 책상을 짚으며 따졌다고 하죠. 팀장님, 이건 사적인 문제입니다. 회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없어? 회사 이름으로 된 격리 직원이랑 불륜이 터졌는데 상관이 없다고? 감사팀에서도 이미 움직이고 있어. 조용히 나가. 박민아는 사원증도 없이 회사 정문을 나서야 했습니다. 상간녀 오유리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안에 불륜 소문이 퍼지고 소장이 오유리 앞으로 송달되자 직원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오유리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무단결근을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소송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아, 나야, 문 열어. 박민환이었습니다. 어떻게 호텔을 알아냈는지 제 방 앞에서 주먹으로 문짝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야, 당장 소송 취하해. 내가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다고. 문 열라니까. 저는 문 앞에 서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민환의 고함 소리가 복도에 울리는 동안 저는 조용히 경찰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여보세요. 호텔 투숙객인데요. 전 남편이 찾아와서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10분도 안 되어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 2명이 박민환의 팔을 잡고 복도에서 끌어냈습니다. 아니, 제 아내라고요. 할 말이 있어서 온 건데 이게 왜? 박민환이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박민환을 엘리베이터까지 끌고 갔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박민환이 끌려가고 나서 한참 뒤에야 저는 문에 기대어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아직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지호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아, 신우이 건으로 연락 왔는데 들어봐. 신우이요? 내가 결제한 혼수 가전들 있잖아. 신우이가 그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카드가 정지되고 돈줄이 막히니까 제가 사준 혼수 가전을 팔아서 돈을 만들려고 한 거죠. 선배, 저 그거 알고 있었어요. 중고거래 사이트에 키워드 알림 걸어놨거든요. 제가 결제한 제품 모델명으로요. 역시 내가 한 수 위네. 제가 산 물건을 제 동의 없이 파는 건 안 되잖아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죠? 당연하지. 내가 바로 처리할게. 신우이는 그날 오후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내리고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돈줄이 전부 막힌 시어머니는 동네 지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합의금을 마련하겠다며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좀만 빌려줘요. 며느리가 갑자기 이혼을 한다고 해서 돈이 급하거든요. 하지만 동네에는 이미 소문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뺨을 때린 일, 며느리 카드를 몰래 쓴 일, 아들의 불륜까지. 아무도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금순 씨, 나는 없어. 다른 데 알아봐. 어머, 금순이 너 왔어? 나 지금 나가야 하는데. 문을 열었다가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바로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박민환도 발이 급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하청업체 사장들을 찾아가 돈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형, 나 좀 도와줘.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민아나, 미안한데 나도 요즘 빠듯해서. 형, 진짜 얼마 안 돼. 좀만 빌려주면. 야, 솔직히 말할게. 강태수 대표님한테 연락 왔어. 너한테 돈 빌려주는 업체는 장비 지원 끊는다고. 나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미안하다. 아빠가 미리 손을 써놓은 겁니다. 하청업체 사장단 모임에 박민환과의 금전 거래를 전면 금지시키고 이를 어기면 장비 지원을 끊겠다고 못 박아둔 거죠. 사방이 막혔습니다. 카드도 급여도 지인도 하청업체 사장들까지. 박민환과 시어머니가 손을 벌릴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숨통이 조여오는 압박이 계속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궁지에 몰린 박민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자택 대기 발령을 받고 집에 틀어박혀 있던 박민환은 평소 뒷돈을 주고받으며 한 통 속으로 지내던 건설자 본사 소속 최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무님, 저 박민환입니다. 장인회사 완전히 밟아버릴 방법이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최 상무는 아빠 회사에 장비 투입이 중단되면서 본인이 관리하던 현장까지 차질이 생기자 이미 속이 부글거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래, 뭔데? 현장에 있는 장인회사 굴착기, 그거 사고 나게 만들면 됩니다. 기계 결함으로 사고가 터지면 노동청에서 바로 작업 중지 명령 내리거든요. 그거 한 방이면 장인회사 다른 현장 계약까지 줄줄이 날아갑니다. 최 상무가 전화 너머에서 잠시 뜸을 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사람 시킬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최 상무의 지시를 받은 인부 2명이 현장에 주차된 아빠 회사의 굴착기에 접근했습니다. 굴착기의 유아포스를 칼로 그어 일부러 터지기 직전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아침 굴착기가 가동되자마자 유아포스가 터지면서 기름이 쏟아졌고 바로 옆에 있던 철골 구조물이 기울어지며 무너질 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박민환과 최 상무는 이 사고를 기계 결함과 안전수칙 위반으로 포장한 거짓 보고서를 만들어 노동청과 안전 관련 기관에 긴급으로 접수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노동청 담당자들이 당일 오후에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담당자들은 아빠 회사의 모든 중장비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빠 회사의 장비가 들어가 있는 다른 건설 현장들에서도 연쇄적으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강 대표님, 노동청에서 작업 중지 먹었다면서요? 우리 현장도 장비 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이러면 우리 공정 다 밀리는데요. 계약 유지가 가능한 겁니까?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고 아빠는 현장 사무실에서 한 건 전화를 받으며 해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보고서에 의한 작업 중지 명령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현장의 계약들도 하나둘 파기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평생 피땀으로 일군 회사가 하루아침에 멈춰 선 겁니다. 아빠가 쓰러졌습니다. 현장 사무실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은 아빠를 직원들이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연락을 받은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아빠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팔에 꽂힌 줄을 통해 약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고 심장 소리를 재는 기계가 느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얼굴이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아빠, 제가 침대 옆에 앉자 아빠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지원아, 왔어? 아빠,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은 뭐래요? 괜찮다.
가슴이 좀 답답해서 그런 거야. 별거 아니야. 아빠가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올 만큼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빠, 회사 일은 제가 알아볼게요. 아빠는 좀 쉬세요. 지원아, 이게 보통 사고가 아닌 것 같다. 30년 넘게 관리한 장비가 갑자기 터질 리가 없어. 아빠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 끝 비상구 앞에 서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먼저 울렸습니다. 박민환이었습니다. 야, 강지원.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굴하게 빌던 목소리가 아니라 느긋하고 여유로운 톤이었습니다. 장인어른 회사 큰일 났다며? 노동청에서 장비 전부 묶었다고 하던데 이거 풀리려면 한참 걸릴걸? 뭐가 하고 싶은 말이야? 간단해. 이혼 소송 취하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위자료 명목으로 현금 5억 줘. 그러면 나도 여기서 멈출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장인어른 회사 완전히 끝장내버릴 거야. 본사의 최 상무님이 뒤를 봐주고 계시거든. 하청업체 주제에 발버둥 치지 마. 내일까지 입금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복도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주먹 안에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윤지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나 지원이야. 지금 바로 만나야 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리잖아. 박민환이 아빠 회사 현장에 사고를 조작했어요. 장비를 일부러 망가뜨리고 노동청에 거짓 보고서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화해서 5억을 요구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윤지호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사고 조작에 누가 관여했는지 말해봐. 최상무라는 본사 임원이에요. 박민환이 전화해서 직접 이름을 댔어요. 좋아. 지원아, 내일 아침에 사무실로 와. 조사원도 같이 부를게. 박민환이 현장에서 뭘 해왔는지, 그 최상무라는 사람이 뭘 챙겨왔는지 바닥까지 전부 뒤집자. 전화를 끊고 저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아빠는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현장을 뛴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끝을 보겠다고. 박민환의 협박 전화가 있은 지 이틀 뒤, 저는 윤지호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사원도 함께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원아, 찾았어. 윤지호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뽑아 제 앞에 밀었습니다. 박민환이 현장에서 매달 올린 일당 지금 내역이야. 여기 보여? 이름이 20개가 넘는데 이 사람들 절반 이상이 현장에 출근한 적이 없어. 조사원이 옆에서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 주소를 하나하나 다 확인했습니다. 이미 폐업한 식당 주소, 빈 공터 주소, 심지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이름도 있어요. 전부 가짜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일당을 지급한 걸로 처리하고 그 돈을 빼돌린 겁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가짜 이름, 가짜 주소, 가짜 출근 기록.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수년간 빠져나간 돈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야. 윤지호 변호사가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박민환이 현장 자재를 구매한 내역인데 납품업체 이름이 좀 이상해서 파봤거든. 어떤 업체인데요? 오유리 사촌 오빠 명의로 된 조그만 철물점이야. 간판만 걸려 있고 실제로 영업은 거의 안 하는 곳이지.
근데 여기로 자재 대금이 수십 배 부풀려서 결제가 나갔어. 조사원이 화면을 넘기며 설명을 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중가 50만 원짜리 자재를 500만 원에 결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어요. 전형적인 수법이죠.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박민환이 회사 돈을 빼먹기 위해 상간녀 오유리의 친척까지 끌어들여 짜놓은 판이었습니다. 선배, 최상무 쪽은요? 윤지호 변호사가 안경을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나왔어. 박민환이 빼돌린 돈 중 일부가 매달 정기적으로 한 계좌에 입금됐는데 그 계좌가 최상무 천안명이야. 매달이요? 매달 15일 같은 금액이 찍혀. 이건 뇌물이야, 지원아. 최상무가 박민환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온 거지. 조사원이 출력해온 계좌 이체 내역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날짜, 금액, 입금자명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빠져나간 돈의 흐름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서류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윤지호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선배, 이 자료 전부 건설사 본사 감사팀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경찰 쪽에도요. 감사팀은 내가 오늘 중으로 발송할게. 경찰은 내가 직접 수사과장 만나서 브리핑하는 게 빠를 거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조사원이 넘겨준 모든 자료를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가짜 인부 명단, 부풀린 자재 대금 내역, 최상무 처남 계좌로의 이체 기록, 빠뜨린 것이 없는지 3번을 확인하고 건설사 본사 감사팀 담당자 앞으로 직접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건설사 감사팀 직원 4명이 박민환의 소속 본부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동시에 최상무의 사무실 문도 열렸습니다. 감사팀은 사내 메신저 기록과 결제 시스템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하드를 통째로 복사하고 서랍 속 서류까지 전부 가져갔습니다. 감사팀의 압박이 거세지자 먼저 무너진 건 오유리였습니다. 오유리는 잠적해 있던 곳에서 감사팀의 연락을 받고 본사에 출두했습니다. 조사실에 앉은 오유리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버텼지만 감사팀이 철물점 자재 대금 내역을 내밀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철물점 당신 사촌 오빠 명의죠? 여기로 부풀려진 대금이 수년간 들어갔는데 이것도 모른다고 할 겁니까? 오유리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자기 혼자 독박을 쓰게 될 거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저 자료가 있어요. 오유리가 가방에서 작은 저장장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박민환 대리가 관리하던 진짜 장부예요. 제가 혹시 몰라서 몰래 복사해뒀어요. 감사팀 직원이 그 저장장치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박민환이 직접 작성한 뒷돈 장부 파일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가짜 인부 명단, 부풀린 자재 대금 정산 내역, 최상무에게 건넨 돈의 날짜와 금액까지. 오유리가 박민환을 완벽하게 배신한 겁니다. 감사 결과는 즉각 노동청으로 전달됐습니다. 사고 보고서가 조작된 정황, 장비가 고의로 훼손된 정황이 전부 드러났습니다. 노동청은 아빠 회사에 내렸던 작업 중지 명령을 그날로 철회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저는 병실에 있는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작업 중지 풀렸어요. 장비 다시 돌릴 수 있어요. 아빠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각 건설사 본사 로비에서는 감사팀에게 둘러싸인 박민환이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로비 정문이 열렸습니다. 형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민환 씨 맞습니까?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 박민환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박민환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형사들이 박민환을 데리고 정문을 나서려는 순간 저는 로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윤지호 변호사에게서 체포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겁니다. 박민환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2손을 앞으로 내밀며 오열했습니다. 지원아, 나 좀 살려줘. 제발 한 번만 봐줘. 지원아. 저는 박민환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봤습니다. 식당에서 장인어른 흙바닥 구르는데 비싼 게 왜 필요하냐고 비웃던 얼굴. 호텔 문을 두드리며 소송 취하하라고 고함치던 얼굴. 아빠 회사를 끝장내겠다고 협박하던 그 목소리. 저는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박민환의 울부짖는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지만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정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박민환이 구속된 지 1달이 지났습니다. 형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민환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빼돌린 돈은 한 푼도 빠짐없이 전액 추징당했습니다. 파란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서 끌려나가는 박민환의 뒷모습을 저는 방청석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판결도 나왔습니다. 남편의 불륜과 시어머니의 폭행이 전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제게 최고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판결문을 근거로 미리 묶어두었던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던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가져왔습니다. 오유리의 오피스텔 보증금도 가져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몰래 받아낸 5천만 원 대출금을 전부 갚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 카드로 써댄 돈까지 빠짐없이 돌려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전세금을 빼앗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보증금이 필요 없는 낡은 고시원 방 하나를 겨우 구해 들어갔다는 소식을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한평 남짓한 방에 이불 하나 깔면 꽉 차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오유리는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제가 청구한 위자료와 각종 배상금이 오유리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낮에는 아무도 오유리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유리는 밤에 유흥업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면회를 가려면 교통비가 필요했고 면회 때 넣어줄 돈도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당 일자리를 구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저 일 좀 시켜주세요. 주방이든 홀이든 뭐든 할게요. 하지만 어디를 가든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설거지를 시키면 더럽다고 투덜거렸고 홀에 나가면 손님한테 대꾸를 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반찬 좀 더 주세요. 눈앞에 있잖아요. 직접 좀 갖다 드세요. 사장이 시어머니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금순 씨, 손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한 곳에서 쫓겨나면 또 다른 곳을 찾아가고 거기서도 쫓겨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서너 군데를 전전하다가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취직한 곳이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한바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 천것들이라고 멸시하던 바로 그 현장 노동자들에게 밥을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수십 명분의 식판을 차리는 일이었습니다. 점심이 끝나면 산더미처럼 쌓인 식판을 닦아야 했습니다. 잔반통을 들어 옮기고 기름때가 낀 싱크대를 문질러 닦고
바닥에 엎질러진 국물을 걸레로 쓸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금세 갈라지고 부르텄습니다. 관절이 시큰거려서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허리를 짚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는 점심 뒤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먹고 간 식판을 싱크대에 쌓아놓고 고무장갑을 낀 채 수세미로 하나씩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여기서마저 쫓겨나면 진짜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방 입구에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멈춰섰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방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발에는 검은 가죽의 두꺼운 안전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새 것처럼 깨끗한 그 안전화. 강태수 대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서 수세미가 떨어졌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고 싱크대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아빠의 발끝으로 내려갔습니다. 검은 가죽 안전화. 제가 아빠에게 선물한 바로 그 안전화였습니다. 식당에서 영수증을 보고 분수를 모른다며 제 뺨을 때렸던 그날의 안전화.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빠의 낡은 작업화를 보며 노가다꾼이라 비웃던 기억이, 막노동하는 주제에 분수를 모른다고 조롱하던 기억이, 거지간성이 어디 가겠냐며 제 뺨을 후려치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 자신이 서 있는 곳. 흙먼지 날리는 건설 현장. 잔반이 쌓인 싱크대. 고무 장갑을 낀 부르튼 손. 시어머니가 천것들이라 멸시하던 바로 그 자리에 시어머니 본인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고무 장갑을 낀 채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내가 미쳤지. 아빠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몸을 돌려 주방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검은 안전화가 콘크리트 바닥을 또각또각 밟으며 멀어졌습니다. 주방 안에는 시어머니의 오열 소리만 남았습니다. 지옥 같았던 사건이 모두 정리된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아빠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곧바로 현장으로 복귀한 아빠는 오히려 회사 규모를 더 키웠습니다. 작업 중지 명령이 풀린 뒤 밀렸던 공사들이 한꺼번에 재개되면서 아빠 회사의 장비 수요가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해 봄 아빠는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중소기업인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시상식이 열리는 날 저는 아빠와 함께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빠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 작업복만 고집하던 아빠가 양복을 꺼내 입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만지는 손이 어색해 보여서 제가 다가가 매듭을 고쳐 매드렸습니다. 아빠, 오늘은 좀 긴장되세요? 뭘 긴장해? 상 하나 받는 건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빠가 연신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아빠의 발끝을 내려다봤습니다. 양복 바지 아래로 보이는 검은 가죽 안전화. 제가 선물한 그 수제 안전화를 아빠가 신고 있었습니다. 흙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아빠, 그 신발 신고 오셨네요. 이게 제일 편해서 그래. 아빠가 고개를 숙여 안전화를 내려다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시상식장 무대 위에서 아빠가 표창패를 받아들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졌고 저는 앞줄에 앉아 두 손을 모아 힘껏 박수를 쳤습니다. 아빠가 무대 위에서 객석 쪽을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한 달 뒤 저는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지원 씨,
정말 그만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팀장이 만류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 갈 곳이 생겼어요. 제가 간 곳은 아빠의 회사였습니다. 아빠 회사의 경영관리 쪽 이사로 합류했습니다. 윤지호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윤지호 변호사와 둘이서 하청업체들과의 계약 구조를 처음부터 새로 손봤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가고 어디로 들어오는지 누구든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박민환 같은 사람이 다시는 빈틈을 찾지 못하게요. 저는 아빠와 함께 현장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인부들의 안전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처우는 괜찮은지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사님, 이번에 안전장갑 새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 쓰던 건 손가락이 다 까졌거든요. 현장 반장이 새 장갑을 끼고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반장님,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바로 바꿔드릴게요. 아이고, 대표님 딸이라더니 역시 다르네. 고맙습니다, 이사님. 현장 인부들이 건네는 인사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빠가 평생 이 현장에서 작업화를 신고 뛴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새로 시작한 경영 스터디 모임에 나갔습니다. 다양한 업종의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라는 굴레에 갇혀 숨도 못 쉬던 시간이 까마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업계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원 씨 들었어요? 박민환이 있던 건설사 세무조사 받고 간판 내렸대요. 그래요? 그렇군요. 최 상무도 같이 구속됐다던데.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하던 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그쪽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교도소 소인이 찍힌 봉투였습니다. 보낸 사람 박민환. 저는 봉투를 뒤집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실 구석에 있는 파쇄기 앞으로 걸어가서 봉투째 밀어 넣었습니다. 드르륵 소리와 함께 편지가 잘게 잘려 나왔습니다. 햇살 좋은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왜 무슨 일이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제가 예약해놨어요. 어디? 가보시면 알아요. 제가 예약한 곳은 그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았던 바로 그 식당에 같은 방이었습니다. 아빠와 마주 앉아 한상 가득 차려진 요리를 앞에 두고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아빠, 축하드려요. 표창도 받으시고 회사도 더 커지고. 아빠가 잔을 들어 제 잔에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다 네가 한 거지. 아빠가 있었으니까 제가 할 수 있었죠. 아빠가 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지원아. 네, 아빠. 고생했다. 아빠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딱 3글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게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잔을 든 채 고개를 숙여 눈가를 훔쳤습니다. 아빠도요. 우리 부녀는 더 이상 말없이 잔을 비우고 함께 크게 웃었습니다. 예전에 이 방에서 흘렸던 눈물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아빠의 팔짱을 꼈습니다. 아빠가 놀란 듯 저를 내려다봤지만 이내 팔에 힘을 주어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아빠의 발끝에서 검은 안전화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아빠의 팔에 기대어 걸으며 앞만 바라봤습니다. 뒤돌아볼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가슴이 참 미어졌습니다. 매일같이 거지 근성이라는 소리를 듣고
아빠까지 모욕당하면서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되찾은 건 위자료도 통장 잔고도 아니었어요. 짓밟혀왔던 자존심,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는 그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목이 메어지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 사연이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낡은 작업화를 신었다고 무시하고 흙이 묻었다고 깔보고 그게 결국 자기 무덤을 판 거잖아요. 진짜 값어치 있는 사람은 뭘 입고 뭘 신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느냐로 증명되는 거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겉만 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사연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어땠는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